안녕하세요. 새벽에 온 주호입니다. 오늘 제가 앱토스 이야기를 할 건데요. 앱토스라는 코인 들어보셨죠? 왜냐면 요 코인이 요즘에 꽤 시끄럽습니다. 거의 2달 만인가요? 구조를 싹 다 갈아엎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 예전 앱토스를 생각하셨던 분들은 조금 이번에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뭘 갈아엎었냐? 토큰 구조도 바꿨고요. 회사가 가려는 방향도 바꿨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정체성까지 다시 짰습니다. 비유하면 이렇죠. 식당이 메뉴판만 바꾼 게 아닙니다. 인테리어 바꿨고 주방장 바꿨고 운영 방식도 심지어요. 그 식당 사장까지 바꿨습니다. 요거를 2달 만에 한꺼번에 한 거죠. 일단 올해 2월 18일 요날 하루에만요. 발표가 5개 나왔습니다. 첫 번째, 재단이 들고 있던 토큰 2억 1천만 개를 영구적으로 잠그겠다. 그리고 그 잠근 토큰에서 나오는 보상 수익만으로 재단을 운영하겠다. 거래 수수료를 10배 올리고 그 수수료는 전부 태워서 없애겠다. 그리고 코인 보상률을요. 5%대에서 2.6%로 낮추겠다. 개발자 지원금도 성과가 없으면 주지 않겠다. 요 5가지를 같은 날, 그것도 한꺼번에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2주 뒤죠. 3월 1일 날 코인 발행량을 21억 개에서 영구히 멈추는 하드캡이라죠. 그 안건이 통과된 겁니다. 그리고 3월 17일에는 미국 SEC가 앱토스를 디지털 상품으로 공식 분류했고 4월 중순에는 새 토크노믹스가 메인넷에 적용됐습니다. 그리고 4월 말에는요. 거래 금액을 외부에서 볼 수 없게 가리는 기능도 나왔고요. 며칠 전인 5월 8일이죠. 5천만 달러 규모의 AI 펀드 발표와 일본 결제망 제휴가 같이 나왔습니다. 요게요. 전부 2달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업데이트가 아니죠. 토큰 구조를 바꾸고 법적 지위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 회사의 정체성도 다시 잡고요. 마지막으로 시장으로 들어가는 길까지 새로 깐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오죠. 앱토스가 모아둔 코인이었는데 도대체 뭐가 안 풀렸길래 이렇게 한꺼번에 다 바꾼 거지? 그 얘기부터 제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앱토스가 어디서 출발했는지 보려면 조금 의외인 곳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거기가 바로 페이스북입니다. 지금 이름은 메타죠. 예전에 메타가 크게 추진했던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DM이라는 글로벌 결제용 블록체인이었습니다. 처음 이름은 리브라였고요. 메타 가입자가 전 세계에 수십억 명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페이스북 안에서 서로 돈을 보내고 결제하고 송금하는 그런 그림을 그렸던 겁니다. 근데요, 미국과 유럽에서 이걸 강하게 막았죠. 일개 사기업이 글로벌 화폐를 만들겠다고? 그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규제 압박이 커지면서요, 결국 2021년 말에 그 프로젝트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2022년 1월에는 DM협회가 기술 권리를 1억 8,200만 달러에 팔아 넘겼습니다. 여기서 2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모 샤이크입니다. DM에서 사업 총괄을 맡았던 사람이고 또 한 명은 에이버리 칭입니다. 블록체인 핵심 기술을 책임졌던 수석 엔지니어입니다. 이 2사람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메타가 4년 동안 돈 들여서 만든 기술인데 이대로 묻히기에는 너무 아깝다. 그래서 따로 나와서 2021년 12월쯤 시작한 프로젝트가 바로 앱토스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봐야 될 사람이 있죠. DM 시절에 무브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설계했던 샘 블랙시어라는 엔지니어입니다. 이 사람은요. 미스튼 랩스로 가서 수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DM 출신 기술자들이 2갈래로 갈라진 거죠. 한쪽은 앱토스, 다른 한쪽은 수위. 어떻게 보면 형제 코인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나옵니다. 정리하자면 앱토스는 어디서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코인이 아닙니다. 메타가 4년 동안 큰 돈을 들여 만들고 검증하던 기술 위에서 거기서 출발한 코인입니다. 앱토스가 백서에서 약속한 걸요. 이걸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블록체인을 클라우드처럼 안정적이고 싸고 빠르게 만들겠다. 구체적인 숫자도 내놨죠. 1초에 거래가 16만 건을 처리하겠다. 그러니까 거래 확정까지 1초도 걸리지 않게 만들겠다. 이걸 가능하게 한 핵심이 바로 파이프라인 방식인데요. 많은 블록체인은 거래를 한 줄로 세워서 처리하죠. 반면 앱토스는 거래 과정을 여러 단계로 쪼개서 마치 이어달리기처럼 동시에 굴립니다. 그러니까 카카오페이를 송금으로 예를 들면 한쪽에서 인증하는 동안 다음 거래의 잔액을 확인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기록을 처리하는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한 줄로 막히지 않고요. 계속 흘러가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무브 언어도 핵심 무기죠. 무브는 디지털 자산을 진짜 물건처럼 취급하는 언어입니다. 복제도 안 되고요. 두 군데 동시에 있을 수도 없는 독립된 개체로 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메타가 수십억 명의 돈을 다루려고 만든 언어였으니까 뭐가 핵심이죠? 보안이 핵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기술을 들고 싸우는 시장이 바로 레이어 1 블록체인 분야죠. 여기가 시가총액 합계로요. 2조 달러가 넘는 코인 시장의 핵심 영역입니다. 그 안에서 앱토스의 현재 위치는 지금 시총이 약 8억 달러, 글로벌 70위권 근방입니다. 정말 많이 빌렸죠. 같은 분야 1등 분야인 솔라나는요. 540억 달러 수준이니까 어느 정도 차이죠? 60배에서 7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얘가 처음 나왔을 때 솔라나 잡겠다고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그 차이가 60배에서 70배로 벌어진 거고요. 그리고 앱토스랑 가장 많이 닮은 경쟁자는 바로 수이입니다. 수이도 메타디엠 출신 엔지니어들이 만들었고 무브 언어도 같이 쓰죠. 다만 데이터 처리 방식은 좀 달라요. 앱토스는 계정 단위로 잔고를 추적하고 수이는 자산 하나하나를 독립된 개체로 따로 관리합니다. 시총은 수이가 약 43억 달러, 앱토스보다요 무려 5배 정도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뿌리에서 나온 형제인데요. 지금은 수이가 더 앞서 있는 셈입니다. 앱토스가 처음 세상에 나온 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때는 2022년 10월입니다. 메인넷이 가동된 이틀 뒤 재단이요 11만 명한테 무료로 토큰을 뿌렸습니다. 총 2천만 개를 뿌렸고 요 에어드롭에는 락업 기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받자마자 바로 팔 수 있었다. 이런 뜻이죠. 한국에서 반응이 더 즉각적이었는데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비, 코팍스 국내 5대 거래소가 같은 날 상장 공시를 냈고 바이낸스도요. 같은 날 새벽에 올렸습니다. 그때 업비트가요. 거래가 열리자마자 모바일 앱이 중단될 정도로 트래픽이 몰렸습니다. 제가 그때 기억을 하는데 엄청 하락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상장하는 코인도 아예 없었어요. 상장을 한참 동안 안 하다가 정말 오랜만에 상장한 게 바로 앱토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도 이걸 받아들이냐면 야 이제 하락 끝났나 보다. 상승장이 시작되나 보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가졌던 거죠. 게다가 앱토스가 APT, 아파트잖아요. 또 한국 사람들 아파트 좋아하니까요. 근데요. 요 출발이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요게 처음 발행량이 10억 개였는데 상한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동전을 찍어내는 공장이 언제까지 찍을 건지 요게 정해지지 않은 채로 돌아가는 구조였던 겁니다. 검증인 보상으로 새 코인이 계속 나왔고 가스비 소각으로 빠지는 양보다 새로 찍히는 양이 항상 더 많았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이 계속 생기는 구조였죠. 그래서 올해 3월 1일 커뮤니티 투표로요. 발행량 상한선을 21억 개로 고정했습니다. 찬성 3억 3,520만 앱토스, 반대는 단 1,500개. 이거 누가 반대한 거야? 사실상 만장일치였습니다. 2022년 출범 이후 처음으로 공장 마감 시간이 정해진 거죠. 여기까지만 생산하겠다. 그래서 현재 유통 물량은 약 8억 개, 락업 포함 12억 개 정도죠. 21억 개까지는 9억 개 정도 여유가 남아 있습니다. 무한 발행 구조였던 코인의 처음으로 그 천장이 하드캡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이었죠. 이날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요. 이때가 앱토스가 메인넷이 가동된 지 정확히 1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마침 그날 커뮤니티 캔버스 이벤트도 열리고 있었고요. 약 4천 명의 지갑으로 접속해서 함께 그림을 그리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거래 처리가 갑자기 멈춥니다. 외부 공격이었을까요? 아니요. 문제는 앱토스 코드 내부에 있었습니다. 그해 8월에요. 성능 향상을 위해서 코드를 손봤는데 그 코드가 이 10월 16일에 새로 켠 수수료 명세 기능과 충돌을 했고 그 결과 거래를 검증인 4곳에서 돌리면 결과가 4가지로 다르게 나오는 이상한 오류가 발생을 했고 요거를 비결정성이라고 하는데 요게 블록체인에서 꽤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모두가 같은 결과를 믿고 장부를 맞춰야 되는데 결과가 달라지면 그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이죠. 자, 그럼 여기서 앱토스의 대응 능력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5시간 만에 복구를 했어요. 원인을 좁히고 문제 코드를 찾아내고 시뮬레이션으로 수정안을 검증한 뒤 거래를 정상화했습니다. 데이터 손실도 없었고요. 체인이 갈라지는 그런 포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단 평가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블록체인이 한번 멈췄다는 건 분명히 흠이죠.
하지만 손실 없이 5시간 만에 복구했다는 점은 시장에 또 다른 신호를 줬습니다. 요 회사가 위기 대응은 할 줄 아는구나. 그리고 이 사고를 넘긴 다음 해부터 앱토스는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작년이죠. 2024년 4월 18일이었습니다. 요날 마이크로소프트, SK텔레콤, 브레반 하워드, BCG가 한자리에 나타납니다. 보세요. IT 대기업, 한국통신사, 영국 헤지펀드, 그리고 글로벌 컨설팅사가 한 발표에 이름을 올린 겁니다. 이날 나온 게 앱토스 어센드입니다. 퍼블릭 체인 안에 기관 전용 허가형 영역을 만드는 인프라고요. 은행이나 자산운용사가 규제를 지키면서 쓸 수 있도록 같은 체인 안에 회원 전용 룸을 만들어주는 구조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와 AI를, 그리고 SK텔레콤은 한국 웹3 지갑을, 브레반 하워드는 자산 토큰화를 맡는 그림이었습니다. 요 발표 이후에요. 2024년 내내 기관들이 줄지어 들어옵니다. 6월에는 MBC 유니버셜과 팬 플랫폼인 백록 클럽을 열었고 10월에는 일본 게임 NFT 회사 해시 팔레트를 통째로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11월 가장 무게감 있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플랭클린 템플턴인데요. 운용자산이 1조 6천억 달러고요. 미국 자산운용사입니다. 요 회사가 미국 국제투자펀드 이거를 앱토스 위에 올렸습니다. 같은 시기에 유럽 증시에는 앱토스 ETP도 상장이 됐고요. 요 흐름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죠. 전통시장과 돈과 그리고 사용자를 블록체인으로 끌어오는 통로를 만드는 작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주했던 하나의 끝자락에서 요 회사 전체를 흔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일단 앱토스는 바닥은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근데 요 사건 이후로 바닥이 뚫렸죠. 그리고 어마무시하게 빠졌습니다. 이게 뭐냐? 2024년 12월 19일이었죠. 앱토스를 창업했던 모 샤이크 대표가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사임 직전 달에는 유럽 ETP 상장이라는 굵직한 성과도 있었고 마치 자신이 뜰 끌고 갈 수 있는 마지막 단계까지 정리한 뒤 깔끔하게 책상을 넘긴 것처럼 보입니다. 전략 고문으로 자리를 옮긴다고 했지만 사실상 경영 일선에서는 한 발 빠진 겁니다. 그때 커뮤니티 반응이 안 좋았어요, 되게. 창립자가 도망쳤다, 이런 말까지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 지금 에이버리 칭입니다. 메타 DM 시절부터 블록체인 핵심 기술을 끌고 왔고 앱토스에서는 CTO를 맡았던 엔지니어였습니다. 여기서 변화의 핵심이 나오죠. 사업가가 빠지고요. 기술자가 전면에 선 겁니다. 이게 어떤 차이냐면 사업가는 보통 투자 유치를 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시장 확장에 강합니다. 실제로 앱토스가요. 이건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 당시 상장했을 당시에 전무후무했습니다. 벤처 캐피탈이 어마무시하게 투자했거든요. 코인 쪽에 투자를 안 하던 벤처 캐피탈도 투자를 했을 정도로 물론 메타라는 이름이 뒤에 있어서 그러겠지만 그 정도로 수완이 좋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바뀐 건 기술자죠. 그래서 요게 회사가 완전히 다른 결로 움직일 수 있는 지점이 된 거죠. 일단 에이버리층이 잡은 방향은 3가지였습니다. 사업 중심에서 기술 중심으로, 일반 사용자 시장에서 기관 시장으로, 그리고 미국 중심에서 아시아까지 함께 보는 전략으로 이 방향의 결과물이요. 2025년 한 해 동안 계속 깔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오고 ETF 신청이 올라가고 새 거래소가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이게 겉으로 보면 따로따로 벌어진 일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의 방향성 위에 쌓이고 있던 거죠. 그리고 올해죠. 2026년 2달 사이에 그 그림이 한꺼번에 풀립니다. 가장 최근 뉴스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3월 24일이었죠. 앱토스 안에서 유통되는 스테이블 코인이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이 10억 달러 숫자는 그 테더랑 서클 거 USDC를 합친 숫자고요.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왔다는 건 단순히 코인이 하나 더 들어왔다 요 뜻이 아니죠. 달러가 들어와서 머물 수 있는 인프라가 됐다 요 뜻입니다. 같은 시기에 디파이 예치금도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찍었고 그리고 미국 자본시장의 문도 두드립니다. 비트와이즈가 앱토스 현물 ETF를 신청을 했고 비트와이즈는 스테이킹 기능을 신청서에서 의도적으로 뺐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요. 데시벨이라는 거래소가 테스트넷에 올라왔고요. 매수, 매도, 매칭, 취소까지 전부 블록체인 위에서 처리하는 100% 온체인 거래소입니다. 이게 좀 흥미로워요. 거래소거든요.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발생하는 가스비가 자동으로 소각되는 구조죠. 거래량이 늘어날수록 앱토스 토큰이 계속 사라지는 거니까 요게 지금 보면 달러 인프라, 미국 ETF 신청, 그리고 소각 거래소 요 세 가지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초 요 흐름이요 한꺼번에 폭발합니다. 올해 2월 18일이었습니다. 이날 앱토스 재단이 5가지를 한꺼번에 발표했죠. 재단 보유 토큰 2억 1천만 개를 영구히 잠가버리겠다. 그리고 잠근 토큰의 스테이킹 보상만으로 재단을 운영하겠다. 거래 수수료를 10배 올리고 전액 소각하겠다. 검증인들 보상률을 5.19%에서 2.6%로 낮추겠다. 그리고 개발자 지원금을 성과 기반으로 바꾸겠다. 자, 요거를 한 줄로 요약해보면 이렇죠. 무한정 돈을 풀어서 사람을 모으던 시대는 끝났다. 그리고 2주 뒤인 3월 1일 커뮤니티가 마무리 투표를 했고요. 이때 하드캡도 정해지고, 그러니까 22년 출범 이후로요. 처음으로 신규 발행이 영구히 중단되는 구조로 코드가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요 발표가 나고 나서 앱토스가 계속 올라갔더라고요. 차트 보니까 그 이후로는 그 바닥을 깨진 않았더라고요. 일단 앱토스의 누적 소각량, 요거는 지금까지 약 100만 앱토스 수준입니다. 여기다가 재단 시뮬레이션 기준으로 데시벨, 아까 거래소라고 했죠? 그게 본격 가동되면 연간 약 3,200만 앱토스가 사라질 수 있다. 요런 계산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희망사항이겠죠. 일단 그건 나와봐야 아는 거고요. 무제한 인플레이션 구조였던 코인이요. 일단 디플레이션 압력을 걸 수 있는 구조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바뀐 건 요 토큰 구조만이 아니었습니다. 올해 3월 17일이죠. 이날 SEC와 CFTC가 공동으로 발표를 했고 이때 앱토스는 증권이 아니다. 디지털 상품이다. 이렇게 명시가 됐습니다. 사실 좀 의외였습니다. 이게 다른 거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에이다, 도지, 뭐 헤데라, 아발란체 이런 애들은 좀 이해가 갔거든요. 근데 앱토스? 약간 그런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그동안 미국에서 알트코인이 증권이냐 상품이냐 요건 매우 중요한 문제였죠. 그 리플만 봐도 요것 때문에 엄청 오랫동안 싸웠잖아요. 근데 이번 발표로 인해서 그 위험이 크게 줄어든 겁니다. 이 분류 근거도 제가 찾아봤는데요. 앱토스의 가치가 누군가 중앙에서 약속한 수익 배분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래밍된 블록체인 시스템의 작동과 수요 공급에서 나온다고 본다. 이게 근거였습니다. 이 분류의 효과는 두 갈래죠. 일단 미국 거래소들이 앱토스를 더 편하게 다룰 수 있게 됐다는 점, 그리고 비트와이즈가 지름 ETF 심사에서 좋은 신호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ETF가 통과되려면 기초자산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 관문 하나가 이번에 풀린 거죠. 그리고 올해 3월 5일 앱토스가 쉘비를 테스트넷에 올립니다. 이게 뭐냐면 AI 에이전트 전용 분산 스토리지입니다. 요즘 AI가 영상을 보고 검색하고 자동으로 판단하잖아요. 이런 AI가 데이터를 빠르게 읽고 쓰려면 전용 저장소가 필요합니다. 셀비는 그 저장소고요. 4월 24일에는 컨피덴셜 앱토스가 메인넷에 올라왔습니다. 요거는 영지식 증명 기술을 씁니다. 쉽게 말하면 거래가 일어났다는 사실은 기록이 되지만 그 금액은 외부에서 볼 수 없게 가리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되게 기업들 입장에서 필요한 기능이죠. 만약에 기업에서 직원들의 급여를 온체인으로 지급하거나 회사 자금으로 옮길 때 그 액수가 노출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월 8일 두 가지가요. 같은 날에 나왔습니다. 하나는 5천만 달러 AI 펀드입니다. AI 인프라와 기관 거래 환경 구축에 투입이 되고요. 쉘비와 데시벨에도 직접 자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죠. 일본 네스타즈와 제휴입니다. 일본 식당과 가게에서 쓰는 QR 결제 백엔드를 운영하는 회사인데요. 이 결제 네트워크에 앱토스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통합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 참 신기하네요. 수이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이걸 똑같은 거 했거든요. 한국에도 그거 식당 예약하는 거 앱 어플이 있는데 모르겠네요. 이게 수이를 따라하는 건지 아니면 근데 왜 앱토스는 일본에 갈까? 팔기는 한국에다가 코인 다 팔아놓고 일단 일본에서 이걸 시작했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두 방향성이 보이죠. 한쪽은 AI 에이전트가 24시간 자동으로 거래하는 체인, 이거 중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또 한쪽은 사람들이, 물론 일본 사람들이 일상에서 물건 살 때 쓰는 결제망, 레이어 1이라는 블록체인 정체성 위에 AI 인프라랑 아시아 결제라는 두 레이어가 한꺼번에 붙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요, 앱토스가
비트텐서, 타오 같은 AI 인프라 코인들과 함께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AI 섹터로 들어간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테이블 코인에서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건 AI 섹터입니다. 지금 AI 섹터는 나스닥에서도 많이 올랐고요. 한국 국장에서도 많이 올랐죠. 그럼 코인에서도 AI 섹터가 당연히 관심을 받을 건데 이 AI 섹터는 스테이블 코인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앱토스가 2달 만에 다 갈아엎은 진짜 이유가 뭐냐? 지금까지 좀 보셨으면 어느 정도 답이 보이실 겁니다. 일단 4년 동안 이어진 준비 단계가 끝났다. 이런 선언입니다. 무한정 돈을 풀어서 사람 모으던 시기가 끝났고 이제는 통제된 경제 모델로 옮겨가겠다. 이런 결정입니다. 일단 토큰 구조에서는 하드캡이 생겼고 소각을 하고 법적 지위에서는 SEC가 인정해줬고 정체성 면에서는 AI 쪽으로 좀 방향을 틀었고 시장을 진입을 어떻게 하고 있냐? 일본에서 결제망 들어갔고요. 미국에서는 ETF 신청이 들어갔고요. 요 네 쪽이 거의 동시에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앱토스를 갖고 계신 분들은 뭘 봐야 될까요? 첫 번째, 비트와이즈 현물 ETF가 어떻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냐 이겁니다. 요게 통과되면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둘째는 아까 데시벨이라는 거래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 거래량이 재단 시뮬레이션이 가정한 연 3,200만 앱토스 소각 추정치에 얼마나 가까워지느냐 이겁니다. 그 거래소가 실제로 살아 움직여야 소각도 많이 되고 그게 코인 가격에 반영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올해 10월에 만료됩니다. 4년 락업 해제 사이클인데요. 이때 풀리는 양과 새로 사라지는 양이 어떻게 비율이 맞춰지느냐 요게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단 앱토스는 굉장히 많이 빠진 코인이고 막 창립자도 나갔고요. 그렇게 사연 많던 코인이 정말 뜬금없이 올해 SEC가 증권이 아니다 상품이다라고 분류까지 해줬습니다. 그래서 되게 독특한 코인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러한 노력을 해오고 있었다. 요 내용을 제가 오늘 전달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또 다른 코인을 갖고 오늘처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